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5년 731일의 균열,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순간 마치 유리창에 돌멩이가 살짝 닿았을 때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번져나가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 내게 그 조용한 균열음이 들린 건 도윤이의 떨리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나 큰일 났어.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 속에 공포가 섞여 있었고 숨소리는 가빠졌고 말끝마다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한 침묵이 따라왔죠.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큰일이란 말이 앞으로 나를 731일 동안 어둠 속에 가두게 될 거라는 것을. 햇빛을 볼 수 없고 자유롭게 걸을 수 없고 내 이름조차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누나라서 가장이라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선택해버린 걸지도 모른다고. 도윤을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내어주기로. 우리가 가족이 된 이유. 나는 올해 62세 한수희입니다. 내 삶의 절반은 누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수희가 아니라 그냥 누나. 때로는 언니, 때로는 엄마 같은 존재로. 부모님은 내가 20살이 될 무렵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 순간 나는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도윤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마음도 약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뒤로 물러서는 아이였고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 자연스럽게 도윤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내가 찾아갔고 밤늦게 무서워하면 내가 옆에 누웠고 아플 때는 내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아. 도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도윤도 무너질 테니까요. 그 말이 내게는 책임이자 족쇄였습니다.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한 학기 다니고 휴학계를 냈죠. 복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굶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도윤을 대신해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 앞에서 울며 빌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나를 불쌍하게 바라봤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이 집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도윤이가 산다.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도윤이도 사라진다. 그건 어쩌면 사랑이었고 어쩌면 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마지막 주말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토요일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여시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도윤이가 누나, 오늘 고깃집 가자며 먼저 제안했죠. 사실 도윤은 평소에 밖에서 밥 먹자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돈 쓰는 게 미안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도윤이 먼저 말을 꺼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작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 2인분과 된장찌개를 시켰죠. 도윤은 고기를 구우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이번엔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공부라는 건 사법고시였습니다. 동생은 작년까지 2년째 사법고시에 낙방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동생은 열심히 했지만 낙방을 2년째 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던 차였습니다. 나는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도윤이는 몸이 약한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번엔 붙어볼게. 이 말의 의미도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최근 슬럼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술 마시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죠. 나는 걱정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도윤의 눈빛 어딘가에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투는 밝았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고기를 집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서로 속상하기만 하니까요. 대신 고기 한 점을 그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진짜로. 그 웃음이 나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이상하게도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로 꾹 눌리는 감각, 숨이 짧아지는 기분. 그 느낌이 나를 깨우려 했지만 나는 외면했습니다. 불길한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균열의 소리 사건은 일요일 새벽 2시 11분. 전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화면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발신자 도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밤늦게 전화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편이었죠. 그런 도윤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다는 건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누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마치 실처럼 끊어질 것 같았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 사고가 났어.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고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야? 위치 보내. 내가 바로 갈게.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음은 서서히 커져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균열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골목에는 형광 조명이 반짝였고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응급구조사들이 누군가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바닥에도 사람의 옷에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요. 한도윤이요. 관계자이십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도윤이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그의 양옆에 서 있었고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다가가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괜찮아. 일단 진정해. 나는 동생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나를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접촉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고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시비가 붙었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윤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나는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동생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도윤은 감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조사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머리 위를 내리눌렀고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맞습니까? 한도윤 씨? 나는 옆에 앉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도윤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친구 이름은 김재훈이요. 형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지? 언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했고 그 친구가 나왔는데 갑자기 자랑을 하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정당방위였어요. 아니, 제가 밀쳤는데 그 친구가 뒤로 넘어지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요. 자칫 잘못하면 중상해 혹은 그 이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딸칵하고 맞춰졌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아, 이걸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대신 들어가야 끝난다. 도윤은 감옥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형사와 도윤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 저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재훈 씨를 밀쳤습니다. 도윤이를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수혜 씨,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거짓 진술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거짓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도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안 돼. 누나, 나는 도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체포집 앞에서 수갑이 채워질 때 귀에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세상이 멀어지고 내 심장은 몸에서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이 무슨 일을 저질렀대? 어머, 얼굴은 착해 보이는데.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탑승하십시오.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돌아가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미 늦었어. 이제 말해도 아무도 못 들어. 내가 선택한 거야. 괜찮아. 내가 감당하면 돼. 도윤만 살면 돼.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나는 창가에 서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는 울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어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무래도 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 731일 첫날. 교도소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쿠웅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사라지는 소리였고 내 인생이 멈춰버리는 소리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용자 4314 이동합니다. 간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수희 아니었습니다. 번호가 되었습니다. 4314내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흐린 형광등, 눅눅한 매트, 금세라도 부서질 것 같은 작은 선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숨냄새.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 3명의 여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 구석의 매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한숨 소리. 나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잘 버티고 있지? 내 목소리는 금방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내 목소리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일상. 교도소의 하루는 규칙으로 가득합니다. 기상 6시 점호 작업 식사. 점호 취침.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잃습니다. 나는 수희이 아닌 4314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종이 울립니다. 간수가 문을 두드립니다. 기상. 점호 준비. 우리는 일어나 줄을 섭니다. 번호를 불립니다. 4312. 예. 4313. 예. 4314. 예. 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업장에 가서 단순 노동을 합니다. 봉투를 접고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를 조립합니다. 말없이 생각 없이 그저 손만 움직입니다. 점심 식사. 밥과 국과 반찬. 하나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넘깁니다. 오후 작업. 또 봉투를 접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저녁 식사. 또 밥과 국. 취침. 점호. 그리고 긴 밤. 이 반복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견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는 3사람을 기억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마음이 너무 여려. 감옥에 온 사람. 미정 언니. 미정 언니는 나와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즈음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를 당하고 돈을 되찾으려다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이라니. 미정 언니는 밤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제발 딸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어느 날 밤 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수희야, 사람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잘못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도윤을 살리려다 온 거니까요. 미정 언니는 가끔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넌 착한 애야. 금방 나갈 거야.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는 사람. 지인은 나보다 몇 년 더 있었던 사람으로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나를 자주 챙겼습니다. 내 밥 오늘 덜 먹었어. 왜 별로 안 땡겨서요? 먹어야 버텨 짧은 말이었지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감옥에서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큰일입니다. 지인은 가끔 나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들어왔어? 동생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들어왔어요. 지인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정화는 늘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거칠었고 표정도 험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돈 있는 놈들은 안 들어오고 우리 같은 놈들만 들어오지. 정화는 항상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두운 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다들 여기 올만 하니까 왔겠지?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 거겠지?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작은 틈새에서 떨어져 내려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붕괴 감옥에서 시간이 흐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매일 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도윤을 살리기 위해 여기 왔다고? 그러면 나는 누가 살려주지? 이 질문은 날마다 가슴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대답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걸까? 어떤 날은 도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가 대신 들어간 거 안다. 나 다시는 누나한테 기대지 않을게. 누나 나오면 내가 누나 지킬게 기다릴게. 누나.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그러나 눈물은 항상 침묵 속에서 말라버렸습니다. 감옥에서는 슬픔조차 사치였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빛이 흐려졌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봉투를 접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기억이 돌아왔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 도윤 때문이지. 하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도윤이 나를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여기서 혼자 버려진 건 아닐까? 도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는 그 편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편지가 오지 않는 달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누나,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 누나는 괜찮아? 거기 따뜻해? 나는 요즘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누나 나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누나. 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도윤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넌 그냥 잘 지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무너지고 있어. 나를 구해줘. 그러나 시간은 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버티기만 했지만 점차 나는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 감옥에서는 말보다 눈빛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 반복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상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상처는 약점이고 약점은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요. 나는 상처를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가 아니어도 나로 살 수 있다. 이 깨달음이 가장 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윤의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수희였습니다. 삶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균열, 기사회생 도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 나 변호사 만났어. 누나 사건 다시 조사할 수 있대.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누나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 다시 실망하게 되면? 그러던 어느 날 면회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수용자 4314 면회. 나는 서둘러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 너머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도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누나 도윤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드디어 사법고시 합격했어. 누나한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도윤이와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기특하다. 나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누나 나오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잘못해서 누나가 들어간 거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731일이 지나고 출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731일 만에 밖은 추웠지만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릴 때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는 차고 맑았으며 햇빛은 오래된 상처를 살짝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손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어딘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동생의 어깨 위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나 지킬게. 그 말은 지나치게 가벼운 약속처럼 들렸지만 나는 처음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새로운 시작. 나는 천천히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소리에 놀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깨달은 말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는 작은 상담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원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균열이 아닌 빛으로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갇히는 누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731일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무너질 때는
아주 작은 균열음으로 시작되지만 다시 일어설 때도 아주 작은 빛으로 시작된다고. 그 빛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빛이 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